안녕하세요. 조청현입니다. 6월 11일 금요일 한국사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지금까지 14주차에 걸쳐서 했던 이 전체의 강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. 그 AI 강아지도 귀를 닫았네요. 죄송합니다. 귀를 쫑긋 세우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하고 있네요. 좀 부끄럽네요. 예. 첫 강의는 이 공주의 남자 1, 2, 3으로 해서 이 온다를 가장 먼저 수업했습니다. 그 전체적인 온달전의 내용을 살펴본 뒤에 이 충주, 단양 지역을 통해 본 삼국시대를 살펴보았죠. 사실 여기서 이 온달전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충주와 단양, 이 지금의 청주,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. 이 삼국시대 초기에는 당연히 백제가 그 지역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여요. 왜냐하면 이 한강변, 이 남한강, 북한강, 그리고 한강 본류 이렇게 묶어서 한강 유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초기 백제가 이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남한강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그 뒤를 이어서 이 충주, 단양을 비롯한 남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죠. 또 그 다음엔 신라가 이 지역을 석권하게 됩니다. 이 삼국시대의 이 남한강 유역은 사실상 이 삼국의 각축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다면 거기엔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그 사연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. 좀 반성이 되네요.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PPT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필남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필남이 뭔가 그랬더니 PPT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거라고 하던데 제가 그 꼴이 된 것 같아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근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충주라는 그리고 청주, 단양 이 남한강 유역이 사실상 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삼국의 패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는 점,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온달전부터 수업을 했었죠. 이 공주의 남자 두 번째는 서동과 선화공주였습니다. 세 번째 남자는 이 원효와 요속공주가 되겠죠. 이 서동은 누구인지, 이 서동과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말씀 못 드린 부분들도 있습니다. 정설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 회개한 얘기들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수업을 했었죠. 그렇다면 미륵사는 누가 지었을까요?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. 그런 수업을 했었고요.
이 세 번째 이 공주의 남자인 원효와 관련해서는 이 삼국통일과 원효는 사실상 태종 무열왕이 사실상 삼국통일을 이룬 군주였다면 이 정신적 통일을 이루는 데 기여한 사람은 바로 원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원효를 한 번은 수업을 반드시 한국사 시간에 해야지 되는데, 이게 사실은 또 불교적인 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별로 이 강조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수업 시간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공주의 남자라는 이 표현으로 이 슬쩍, 죄송합니다, 이 원효 대사 같은 분을 슬쩍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넣었습니다. 예, 그 다음으로 잠시만요. 서선어를 다뤘었죠. 하늘을 두 번 연, 어떻게 보면 여장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나라를 뭐 구멍가게 하나 내기도 어려운데 이 나라를 두 개나 열었어요. 정말 대단한 위인이 아닐 수 없죠.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. 그런데 나라를 두 번 연 이 대군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서선호를 한번 수업 시간에 다루었습니다. 이 서선호와 관련된 사료들은 흥미롭게도요, 이 삼국유사가 아니라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. 대부분 이 삼국사기는 이 전설적인 얘기나 약간 좀 설화 같은 얘기들은 되도록이면 빼는 경향이 있는데요. 이 서선호가 하늘을 두 번 연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김부식도 그것을, 여성이 나라를 두 번 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서선호를, 물론 이 현대식 개념으로는 주에다 넣긴 했지만 이 서선호를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의외인 것은 왜 이련이 이 서선호를 굳이 뺐을까 하는 면이 더 궁금해지기도 해요. 뭐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약간 PPT가 사실상 흩어진 다양한 기록들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서선호 문제를 한번 보았어요. 이 중국 사서에도 이 서선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있죠. 근데 이게 같은 사서 내에서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.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,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어렵고도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서선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, 사실은 뭐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에 종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. 여러분들이
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, 그런 이 생각을 가지신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 이 보물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주 뭐 귀신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죠.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의 진실을 찾아나가는 아주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방학 동안에 한번 읽어보시면 삼국유사, 이 삼국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이 코로나 시대에 좋은 비서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. 예, 그리고요, 이 백제의 시조에 관한 다양한 기록을 한번 살펴봤었어요. 뭐 온조, 비류, 그리고 또 서선우, 뭐 아주 다양한 시조설화가 존재합니다. 이것도 역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. 우리가 보통 삼국사기 하면 뭐 약간 좀 무미건조하고 유교사관에 젖어 있고 뭐 이러쿵저러쿵 뭐 말들이 많습니다만, 또 이 삼국유사에 없는 뭐 예를 들어 골품제 같은 것도 사실상 삼국유사가 아니고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죠. 만약에 삼국사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이 삼국시대에 대한 역사적 기술은 아주 빈약하게 이를 데 없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. 예, 다음은 그 다음 주에 이 포석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 포자는 이 전복 죄송합니다. 전복 이 포입니다. 여기서 핵심은 이 포석정의 기능과 역할이죠. 어떤 사람들은 이 시설을 놓고 이 연회용 시설이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인재 등용을 위한 시설이었다. 다시 말하면 이 화랑 정신을, 화랑도를 잘 실천할 수 있는 풍류도를 잘 풍류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시설이 바로 포석정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제사공간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제사공간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. 왜냐하면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킬 때 이 중국 측 사설을 보면 이 왕과 이 신하들이 이 제사를 지내며 가물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. 다시 말하면 제사와 가무, 이 술을 마시면서 춤추는 이것은 사실상 같은 이 행위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견훤이 이 금성으로 쳐들어왔을 때 이 사실상 견훤 세력을 이 하늘대 고하고 징벌해 주십사 기도를 제사를 드리던 공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.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나라 이 고조선과 이 같은 맥락에 이 중첩되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겁니다. 그 다음 주에는요, 이 정조의 안경을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. 한번
이제 인물에서 물건으로 이 테마를 한번 바꿔봤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. 정제의 고민은 안경을 끼고 이 조정 회의에 참여할 것이냐, 중심회의에 참여할 것이냐를 고민했던 것이죠. 그리고 이 조선시대 안경 착용 예법과 관련해서 여러 이 이야기들을 뭐 예를 들어 순조가 이제 이 자신의 이 어떻게 보면 외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안경을 이 감이 꼈다는 이유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감히 내 앞에서 안경을 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는 뭐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. 뭐 예를 들어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순조는 이 시력이 상당히 나빴는데요. 이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앞에서 이 안경을 감히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. 이 당시에 이 안경 착용 예법은 철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정조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그리고 군수물자였던 풍안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었죠. 이 사실상 지금 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고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아무래도 이 기마병 같은 경우엔 이 먼지나 이 먼지가 많이 눈에 들어가겠죠. 그러한 것을 막아주는 물자로서 이 풍안경이 사용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그리고 안경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했었죠. 그 다음으로 이 정관원에 대해서 요번에는 또 약간 좀 테마를 바꿔서 이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로 주제를 넘겨봤었어요. 이 조선과 서양이 맞닿은 곳이 바로 이 정관원입니다.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곳을 이 카페테리아라고 보기도 하고요.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조선왕조 실록에 의하면 이 어진이 보관된 어떻게 보면 이 종묘와 같은 시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. 이 정관원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개화기 서양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소화해 냈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좀 잘 강의를 했는지 그 부분은 물음표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으로 다시 인물로 돌아갔습니다. 요번에는 임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언급이 가장 잘 안 되는 이 폭군이라 불렸던 자들에 대한 한번 이 변을 한번 강의를 해봤어요. 제일 먼저 이 연산군을 위한 변으로 시작을 했었죠. 이 연산군은요, 이 어렸을 때 행해동 증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해동의 증자같이 어떻게 보면 학식 있고 점잖고 또 능력 있는
군자다 라고 해서 해동증자라는 이름을 붙였죠. 별명을 얻었죠. 우리나라 역사에서 해동증자가 두 분이 있어요. 이 연산군하고 또 한 명이 있죠. 예, 그래요. 의자왕입니다. 이 의자왕과 연산군은 이 해동증자라는 이 별명을 두 분 다 공이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어렸을 때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이 선정을 베풀고 또 나름대로 이 백성들의 이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군주였죠.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연산군은 이 폭군의 이미지도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이 연산군은 사실상 조선 왕조에서 이 유일무이한 절대 군주를 꿈꾼 임금 중에 한 명입니다. 물론 세조도 있었고요. 여러 임금이 있었긴 하지만 이 무소불위의 절대 군주가 되고자 했던 게 연산군이죠. 사실 정치라는 것이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서로 양보하고 얻을 거 얻고 줄 거 주고 이러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연산군은 절대군주를 모토로 하다 보니까 이 적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서 결국은 이 폭군의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은요, 이 절대군주라는 것은 사실상 홉스라는 사람이 쓴 리바이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. 이 리바이던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괴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한 의미에서의 폭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. 근데 어차피 이 연산군 일기라는 이 실록에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연산군 일기는 그 다음 임금이 이 왕조 시대, 다시 말하면 이 정변을 일으켰던 세력이 이 연산군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좀 과장됐을 가능성이 99.9%예요.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연산군을 바라본다면 사실상 이 정치의 희생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. 그 다음으로 이 강해군을 위한 변을 해봤었어요. 이 왕세자 시절 강해군의 활약상을 봤었고요. 사실상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 선조가 거의 의주까지 이 도피 행각을 하고 있을 때 이 광해군이 분주를 이끌고 이제 강원도라든지 이 중요한 이 요충지를 방문하면서 의병을 모으고 또 군대를 모으고 또 군수품을 모집하고 이런 적극적인 활약을 통해서 사실상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가 있었죠. 이 광해군은요, 이 궁궐 재건에 상당히 욕심이 많았습니다. 사실상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피폐해진 민심을 다독여야지 되는데 이 궁궐만 재건해서 백성들을 노역에 이 강제 동원했다라는
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죠. 이 강해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 중반이죠.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상 폭군 이미지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. 그러던 것이 요 근래에 90년대 이 광해군을 다시 보자라는 이 의견들이 새로운 이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실리 외교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서 강해군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. 사실 이 광해군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군주란 자는 정치가인가 아니면 군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. 예, 정치가인가요? 아니면 성인 군자여야지 될까요?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는 의문이기도 합니다. 의문문이죠. 군주는 정치가여야 하는가, 군자여야 하는가? 그래요. 정치를 잘하려면 정치가여야지 되겠죠. 하지만 또 군자이면 더 좋겠는데 그렇습니다. 그 다음 주에 이제 특강 역사와 친해지는 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봤어요.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 역사라는 것은 부작이라는 거죠. 이 규격하던 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고요.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이 모양과 형태가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보자기에 담는 내용에 따라 여러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역사가 존재하죠.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역사의 보자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죠. 그 취사선택의 기준이 바로 역사관입니다. 예. 사실은 이 부분을 이제 중점을 두고 만든 책이 사실은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입니다. 여러분들이 보면 상당히 작고 볼품없는 책이지만 기획 의도는 아주 충만했어요. 이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됐는지 좀 민망하긴 하네요. 제가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보자기, 역사는 보자기다 그럴 때 어떤 것을 담고 싶은지 상당히 궁금해요. 그 다음 주에 했던 것이 슬쩍 보는 한국사 속 국제관계였습니다. 여기 그림에 신라 사신, 고구려 사신, 백제 사신이 있죠. 이 고구려 백제 사신들은 노숙한, 노련한 외교관들을 보냈는데 의외로 신라는 아주 젊은 친구를 보냈네요. 여하튼 이 한국사 속의 이 국제관계를 전반적으로
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었습니다. 사실 이것을 기획했던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, 이제 뭐 공무원이 되고 싶은 분들이 이제 뭐 가산점을 주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전체적인 이 조망을 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여러분들께 제시해 보려고 이 기획은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. 이 외교관계를 시대별로 어떻게 외교관계가 변화되는지 이해해 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었고요. 이 4대 교린,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 4대 교린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이 외교관계와 관련된 뭐 거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삼국시대에는 사실상 이 중국이 이 남북조, 위진 남북조 시대와 겹쳐져 있습니다. 사실상 완전히 분열된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. 이 국제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국익을 챙기는 모습이 고구려, 백제, 신라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들이에요. 실리 외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한 것들은 이제 고려시대까지도 마찬가지고요. 뭐 사실상 이 고려시대의 외교관계에 이 고려를 빼놓고는 이제 중국사를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외교관계에서 상당히 중요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. 고려가요. 뭐 물론 이제 조선시대에는 4대 교린으로 축소되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 외교관계와 관련된 시대별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해 드렸습니다. 이게 그 다음으로 사실상 제목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한 걸 PDF로 PPT로 가지고 오니까 이 제목이 날라가 있더라고요. 제가 넣는다는 것이 깜빡했네요. 슬쩍 보는 한국사 속 조세제도입니다. 이 토지 및 조세제도가 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봤는데요. 이 토지제도와 조세제도가 변화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, 사실상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자장농의 숫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이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변화의 특징입니다. 자,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장농의 숫자를 높인다. 현대에도 이 조세제도의 가장 본질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영업자와 이 정규직의 숫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와 이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한 맥락에서 이 토지 및 조세제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토지, 조세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에서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. 어느 왕 때 무슨 법,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. 사실은.
그리고 토지 및 조세제도 개혁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평한 토지 분배 및 과세를 위한 이 선조들의 노력, 이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한번 이 조망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 역사의 쓸모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나당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었죠. 흔히들 이 삼국 통일과 관련해서는 이 신라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당나라를 끌어들여 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한심한 나라로 만든 게 이 신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바로 이 나당 전쟁, 이 당나라와의 전면전을 통해서 사실상 자주적인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당 전쟁을 빼놓고 이 당나라를 끌어들여 라는 표현만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건 역사를 보는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나당 전쟁의 성격을 말씀드렸죠. 이 나당 전쟁에서 우리가 보통 이 기벌포 해전 등을 이야기합니다. 그렇지만 사실은 거의 7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 고구려 부흥운동과 연계된 사실상 오골성 전투가 만주에서 이루어졌던 이 오골성 전투가 나당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이제 당군의 시선을 돌려놓고요. 북쪽으로 돌려놓고 신라는 재빨리 이 당나라가 이 도독부를 선취하고 있었던 이 당나라의 지배하에 있었던 옛 백제 지역을 이제 접수합니다. 시선을 돌려놓고 백제로 향했던 것이죠. 그렇게 됨으로써 백제에 있던 당의 잔존 세력들을 몰아내게 됩니다. 이제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죠. 그렇게 이 고구려, 백제 유민들과 손을 잡고 당나라를 몰아낸 전쟁이 바로 이 나당 전쟁이고요. 그러한 측면에서 신라는 자주적인 삼국 통일을 이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상 이 나당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오랜 전쟁을 끝내게 됐고 이 평화가 한동안 정착되게 되죠. 아울러서 이 삼국 통일을 통해서 나당 전쟁의 승리를 통한 이 자주적인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면서 삼국의 문화를 융합해서 그야말로 한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골자입니다. 한 학기 동안 코로나 사태에서도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여러분들 이제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예정이죠.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